여러분은 지금 EBS 오디오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고전읽기가 방송됩니다. 지난 한 주 고전읽기에서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소설 춘희를 만나봤는데요. 이 소설은 파리의 고급 창녀면서 미모로 당시 이름을 떨쳤던 파리 듀프레시를 모델로 작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럼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춘희의 낭독 발췌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 9번지로 찾아갔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방에는 벌써 남자뿐 아니라 여자 구경꾼의 모습도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비로드 옷을 입고 캐시미어 숄을 어깨에 걸치고 입구에는 멋진 마차를 기다리게 할 듯한 신분의 부인들이었지만 눈앞에 진열된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놀라움과 선망의 빛조차 띠면서 바라보았다. 왜 그런 놀라움이나 선망의 빛을 띠는지 내게도 잠시 뒤에 이해가 되었다. 주위에서 바라보니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창부의 방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모여있는 사교계의 부인들이 무엇보다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여자들의 내막이다. 매일 위세를 부리며 마차를 달려 흙탕물을 튀기고 오페라나 이탈리아 가극에서는 자기들 옆 관람석을 차지한 채 아름다운 얼굴로 거만하게 앉아있는 파리의 온 거리에 보석과 연문의 실을 뿌리는 여자들의 내막이 지금 그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내가 방문한 방의 주인은 이미 죽고 없었다. 그러니 아무리 지조가 있는 부인이라도 안심하고 그 방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볼 수 있다. 죽음은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추악한 장소의 공기를 말끔히 씻어냈고 필요하다면 근사한 핑계도 될 수 있었다. 어떤 집인지 모른 채 경매를 보러 왔을 뿐이라며 써붙은 것을 보고 그 광고대로 미리 물건을 보러 왔다고 말하면 누구에게도 트집을 잡힐 염려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부인들은 진귀한 물건들 틈에서 창부의 생활 흔적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다. 창부의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갖가지의 일화가 없는 말까지 보태져 귀에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아깝게도 비밀은 여신과 함께 죽어 없어졌다. 부인들은 혈안이 되어 살펴보았지만 거기서 발견한 것은 창부가 죽은 뒤 팔려고 내놓은 물건들 뿐이고 생전에 여기서 몸을 판 흔적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고 싶은 의욕을 갖게 하는 물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었다. 가구는 훌륭했다. 장미나무 가구, 부르세공의 가구, 세브르 작이나 중국산 꽃병, 사크스의 장식용 조각상, 비단, 비로드, 레이스 등등 없는 것이 없었다. 나는 온 집안을 둘러보고 나보다 먼저 와 있던 호기심 많은 귀부인들의 뒤를 따랐다. 여자들은 페르시아천을 둘러친 방에 들어갔다. 나도 들어가려고 하자 여자들은 막 나오는 참이었는데 어색한 미소를 띠면서 이런 새로운 호기심을 일으킨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나는 더욱 그 방에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 그곳은 화장하는 방으로 매우 자잘한 것들이 장식되어 있어 죽은 여인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엿보이는 것 같았다. 폭이 석자, 길이 6자의 벽에 갖다 댄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온갖 보석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훌륭한 컬렉션으로 이 집주인 같은 여자의 장신구로서는 꼭 필요한 것뿐이었다. 더구나 그 모두가 금 또는 은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컬렉션은 조금씩 모은 것으로 한 남자의 애정에 의해 단숨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창부에 화장하는 방을 보았다고 해서 겁을 먹을 것 같은 인간은 아니어서 흥미 깊게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다녔다. 알고 보니 그와 같은 호화로운 조각이 있는 도구들에는 각기 다른 이니셜이 있었고
제각기 다른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 가련한 여인이 몸을 판 흔적이 엿보이는 이 물건들을 남김없이 구경하고 나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인에게 정해진 수명을 허용하지 않고 호사스럽고 한창 아름다운 때, 창부의 최초의 죽음인 늙음이 찾아오기 전에 죽음을 주신 신은 정말 자비심이 많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그리트만큼 매력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그렇게 쉽사리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대단히 요염한 느낌이 들었다. 과연 아담한 얼굴로서 미세식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일부러 만들었나 하고 여겨질 정도였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달걀형 속에 먼저 검은 눈을 넣고 그 위에 그림처럼 맑은 초승달 모양의 눈썹을 얹는다. 감으면 장밋빛 볼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기다란 속눈썹으로 그 눈을 엎어본다. 자, 그 다음에 기품 있는 곧고 영악해 보이는 코를 그려넣는다. 그 코에는 관능 생활의 뜨거운 숨결로 약간 볼록한 콧구멍이 달려있다. 보기 좋은 모양의 입과 입술이 귀엽게 열리고 새하얀 이가 들여다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직 누구의 손도 댄 일이 없는 복숭아 열매를 덮고 있는 그 비로드의 잔털로 피부를 착색해보라. 그렇게 하면 이 사랑스러운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새카만 머리는 자연 그대로인지 혹은 손질을 했는지 물결치는 두 개의 커다란 다발이 되어 이마 위에서 벌어지고 머리 뒤에 두 귀 끝을 엿보이면서 늘어져 있었다. 귀에는 각기 4, 5초 프랑은 나갈 다이아몬드가 2개 빛나고 있었다. 이런 정열적인 생활을 보내면서도 마르그리트의 얼굴에는 일종의 독특한 처녀와 같은,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조차 드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실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그리트는 비달이 그려준 훌륭한 초상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화가의 분만이 그 모습을 훌륭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가 죽은 이후 며칠 동안 그 그림을 가까이에 두고 만족할 만큼 바라보았다. 그것은 죽은 여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으며 내 기억으로는 불확실한 자세한 데까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 장의 자잘한 서술에는 훨씬 뒤에 가서 알게 된 부분도 있지만 우선 여기에 적어준다. 마르그리트의 신상에 펜을 옮기면 단숨에 내용을 진행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마르그리트는 연극 첫날이라고 하면 빠지는 일이 없었고 언제나 관람이나 춤으로 밤을 지새웠다. 새로운 작품의 상연에는 반드시 그 모습이 보였고 1층의 전용 관람석 앞에는 3가지 물건이 언제나 나란히 놓여 있었다. 쌍안경, 봉봉, 그리고 동백꽃다발. 한 달 중 25일은 흰 동백꽃이고 나머지 닷새는 붉은 동백꽃이었다. 색이 바뀌는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설명을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둔다. 마르그리트가 자주 드나드는 극장의 단골이나 그녀의 손님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동백꽃 외에 꽃을 가진 모습은 누구 한 사람 본 일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꽃집 바르종 아주머니의 상점에서는 마침내 그녀에게 춘희라는 별명을 붙였으며 그것이 어느 틈에 그녀의 이름이 되었다. 그는 금발의 키가 크고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었다. 며칠씩이나 옷도 갈아입지 않았으며 파리에 도착하고 나서도 솔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여행복을 입고 우뚝 서 있었다. 남자는 완전히 먼지를 뒤집어 쓴 몰골이었다.
뒤발 씨는 몹시 흥분하고 있었으며 그 흥분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목소리를 떨며 나를 향해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런 차림으로 예의도 없이 찾아뵙게 된 것을 아무쪼록 용서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끼리라면 별로 조심성을 보이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을 했고, 게다가 오늘 중으로 꼭 당신을 만나 뵙고 싶어 트렁크를 보내둔 호텔에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뵙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실례인 줄 알지만 뵙지 못하면 큰일이라 열일 제쳐주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뒤발 씨에게 난로 옆에 앉도록 권했다. 뒤발 씨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잠시 얼굴을 가렸다. 틀림없이 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슬픈 듯이 한숨을 쉬면서 이윽고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본 일도 없는 방문객이 이런 시간에 이런 옷차림으로, 더구나 울면서 당신에게 용건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염치 없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 당신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어서 찾아온 겁니다. 아,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마르그리트 고티의 경매에 가셨죠. 이 말을 입에 담자 간신히 참고 있던 흥분이 일시에 폭발한 모양이었다. 청년은 두 손을 두 눈에 대고 눈물을 감추었다. 몹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아무쪼록 용서해 주십시오. 귀찮으시더라도 내 말씀을 들어주신다면은 그 두터운 정은 결코 잊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대답했다. 만일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어 그로 인해 당신의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기뻐해 주실까요? 힘이 될 수 있다면은 저로서도 만족입니다. 뒤발 씨의 괴로움에 나도 무의식 중에 끌려들어가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상대방이 말했다. 당신은 마르그리트의 경매에서 무엇인가 구하셨죠? 예? 예, 책을 한 권. 마농 레스코죠. 맞습니다. 아직 그 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제 침실에 두었습니다. 아르망 뒤발은 이 말을 듣자 무거운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표정을 했다. 내가 그 책을 두었다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참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책을 가지고 와 뒤발 씨에게 건넸다. 분명히 이것입니다. 첫 페이지의 헌사를 보고 책장을 넘겨보며 그는 이렇게 외쳤다. 틀림없이 이것입니다. 콩알만한 눈물이 두 방울 펼쳐진 책장 위에 떨어졌다. 관람석에 들어가자 마르그리트는 크게 웃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여자가 슬픈 듯한 모습을 하고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친구는 나를 소개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봉은? 여기. 여자는 봉봉을 받아들자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옆에 앉은 여자의 귓가에 대고 무슨 말인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깔깔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 웃음의 원인이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꼴을 당해보니 내가 그 아가씨에게 주었을 것이 분명한 고통이 처음으로 납득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5분 동안은 누구도 이만큼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을 만큼 그 예염집 아가씨가 사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나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소개해준 친구는 난처해진 나를 도와주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마르그리트. 디발 씨가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놀랄 것은 없어. 벼랑간 몹시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 당신 혼자서 오는 거 싫어서 이분 모시고 오신 거죠? 저는 틀림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내가 말했습니다. 일부러 소개받을 승낙을 받도록 어네스트에게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 내키지 않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려는 속셈인지도 모르죠. 마르그리트 같은 여자와 조금이라도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여자가 첫 대면한 사람을 놀리거나 골리고 나서 재미있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상대하는 손님들에게서 자칫하면 강요당하기 쉬운 그 굴욕에 대한 복수이기도 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여자들과 응대하려면 그 사회의 관습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위에 마르그리트에 대해서도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 농담은 한층 뼈에 사무쳤습니다. 이 여자 일이라면 하나에서 10까지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자리를 떴습니다만 그 목소리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부인, 저의 경솔을 사과드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물러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 곧 2번째 크게 웃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아무나 발꿈치로 나를 쿡 찔러 잡아뜨려 주었으면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보로 보이겠지. 하지만 아까부터 사정을 보고 있자니 난 왠지 마음이 죄어든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하여튼 달리 방법이 없는걸요. 들어봐요, 마르그리트. 나는 참을 수 없는 가슴 속을 단숨에 털어놓았습니다. 당신이 내 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은 나로서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현재 당신만큼 내 마음을 끄는 여성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누이 동생만 해도 무척 귀여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에 비할 수는 없어. 당신을 처음 만나고서부터 늘 그랬어. 그러니까 제발 몸을 돌보고 이런 생활에서 발을 빼줘요. 몸을 소중히 하면 죽어버릴 거예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열병 같은 생활이에요. 게다가 몸을 돌보라는 따위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 세상 여자들의 일이에요. 남자들의 허영이나 쾌락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버림받게 돼요. 지루한 낮과 밤이 계속되죠. 나는 잘 알고 있어요. 보세요. 요전에 2달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죠. 그랬더니 3주일째부터는 아무도 와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에 대한 것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당신만 좋다면 나는 형제와 같이 간호해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꼭 고쳐주겠어.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다시 하면은 되잖아.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당신은 평온한 생활 쪽을 좋아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행복하게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나 아름답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오늘 밤은 술 탓으로 마음이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셔도 참을성이 오래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말하겠지만 말이야, 마르그리트. 나는 당신이 병으로 누워있던 2달 동안 매일 당신의 병세를 물으러 갔단 말이야.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왜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직 당신을 몰랐기 때문이지. 나 같은 여자에게도 예의를 차리나요? 어떤 여자에게라도 그렇지. 적어도 이것이 나의 지론이야. 그럼 나를 간호해 주겠어요? 그래, 매일 내 옆에 있어 주시겠어요? 그래. 매일 밤이라도? 당신만 싫지 않다면 언제라도. 그런 마음은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헌신. 그 헌신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당신에 대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공감에서지. 얼른 대답해 주세요. 그런 편이 시원해져요. 그럴지도 몰라. 그러나 언젠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다고 해도 오늘만큼은 그만두겠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나는 조그만 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맹세해. 그럼 내가 생각한 대로의 일을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해보이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당신이 좋아질지도 몰라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하지만 한마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자신의 생활에 관해서는 당신에게 무엇 하나 말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로 하고 싶어요. 나는 오래전부터 연인을 찾고 있었어요. 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무엇이든 믿어주고 하라는 대로 다 들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을 듯한 사람? 그런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남자란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하고 바라고 있던 희망이 간신히 이루어지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자를 보고 현재나 과거며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맹세서를 청구하는 거예요. 여자와 친밀해짐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원하는 대로 하면 점점 더 많이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 지금 새로운 연인을 가지겠다 마음의 결정을 해도 내게는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이 3가지 조건만은 가지고 싶다고 생각해요. 믿을 것, 복종해 줄 것, 조심스러울 것.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 언젠가는 말이죠. 언제?
좀 더 후에. 왜 그렇지? 아무튼 마르그리트는 내 팔에서 빠져나가 아침에 배달된 커다란 동백꽃다발에서 가지 하나를 빼어내 단추 구멍에 꽂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튼 조약은 조인된 날로부터 곧 실시하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까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지? 나는 그녀를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물었습니다. 이 동백꽃에 빛이 바랄 때 빛이 바랄 때는 언제지? 내일 11시부터 자정 사이에. 그걸로 괜찮아요? 일부러 물어볼 필요는 없어. 당신의 친구에게도 프루당스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모두 비밀로 해야 해요. 약속하겠어. 자, 키스해주세요. 그리고 식당으로 돌아가요. 마르그리트는 입술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머리를 매만지고 두 사람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노래를 부르고 나는 이미 반쯤 미친 것 같았습니다. 살롱까지 오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금방 당신의 말을 듣다니 당신도 틀림없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시죠? 그 까닭 아시겠어요? 그건 말이죠. 마르그리트는 내 손을 잡아 자기 가슴에 갖다 대면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심한 고동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말이죠.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기 전에 빨리 살아버리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부탁이야. 근심은 마세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짧은 목숨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보다는 오래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마르그리트는 노래를 부르면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평범한 남자라면 여자의 과거를 눈앞에 털어놓고 해친다 해도 나는 너네 연인들이 한 것처럼 하는 것뿐이야 하고 심한 말을 남겨놓고 반드시 참혹한 결말을 보여줄 것이 분명해요. 반대로 당신이 만약 진실한 남자로 여자를 곁에 두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당신 쪽이 불행해질 것은 뻔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야 그런 데 출입하는 것도 변명이 서겠지만 점잖은 나이가 되면 그렇게는 될 수 없으니까요.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저 아가씨가 방해가 되고 가정을 갖는 것도 대망을 이루려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죠. 가정이라든가 대망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남자들에게는 제2의 사랑이기도 하고 최후의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일은 액면대로만 받아들이셔야 해요. 여자도 그 값어치 이상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화류계 여자에게서 어떤 일이든 부채를 느끼지는 않도록 하세요. 정말 조리에 맞는 이야기로 나는 프루당수가 이런 이치를 말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옳은 말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손을 내밀고 그녀의 충고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시하고 따분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명랑하게 웃읍시다. 인생이란 참 재밌군요. 쓴 안경에 따라 어떻게도 보여요. 글쎄, 친구이신 가스통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으로 느껴져요. 얼간이 사내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이것만은 알고 계시기 바라요. 요 근처에 아름다운 여자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여자는 당신만을 생각하면서 손님이 돌아가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 하룻밤만큼을 내고 실컷 귀여워할 작정이에요. 그럴 것이 분명해요. 자, 나와 함께 창가로 가요. 백작이 돌아가는 것을 봐요. 이제 곧 우리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거예요. 프리우당스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팔꿈치를 나란히 하고 발코니에 섰습니다. 여인은 드물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는 꿈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들은 것이 머릿속에 되살아나고 그 말대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르그리트의 한결같은 사랑은 아무리 조리 있는 말을 들어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따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리우당스는 그때마다 이쪽을 돌아보고 병자의 치료를 포기한 의사처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아니고 물건이에요. 거치장을 하고 싶어서 애지중지해주는 사내는 있어도 존경할 기분 같은 것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런 때 당신을 뵙게 된 거예요. 젊고 정열적이며 행복한 듯한 당신. 나 당신에게 자신의 겉으로는 요란스러운 고독 속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던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랬어요. 내가 사랑하던 사람은 여기에 있는 당신이 아니고 되려고 생각했으면 될 수 있었을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그 역할을 해주지 않고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흔해 빠진 단골 손님이 되려고 하시는걸요. 그렇다면 다른 남자들처럼 돈을 지불하세요. 그러면 불평은 없을 거예요. 마르그리트는 이 긴 고백에 지쳐 긴 의자 등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벼운 기침의 발작을 막으려고 손수건을 입술에 갖다 대고 눈이 있는 데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미안해. 다 알고 있었어. 그러나 당신 입으로 듣고 싶었던 거야. 사랑스러운 마르그리트. 자, 다른 일은 잊어버리고 단 하나만을 생각하도록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것이고 젊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만 말이야. 마르그리트, 당신 좋을 대로 해요. 나 당신의 노예야. 하지만 부탁이야. 그 편지만은 찢어버리고 내일 여기를 떠나지 않아도 되게 해줘. 그렇게 되는 날에는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르그리트는 품에서 편지를 꺼내 내게 건네면서 뭐라 말할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봐요. 가지고 왔어요.
나는 그 편지를 찢고 내민 손에 눈물로 키스했습니다. 그때 프루당스가 나타났습니다. 프루당스? 이분이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마르그리트가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았어요. 그래서 용서해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죠. 하지만 또 하나 부탁이 있으시대요. 뭔데요? 우리와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대요. 그래, 승낙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두 분 다 빠지셨군요. 그리고 두 분 다 이해력이 좋은 편이 아니군요. 하지만 나는 지금 배가 몹시 고프고 게다가 벌써 승낙을 했을 테니까 빨리 먹으러 갑시다. 자, 셋이서 내 마차에 타요. 알겠어요? 마르그리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다보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하녀는 자고 있어요. 당신이 문을 여세요. 내 열쇠 잃어버리면 싫어요. 나는 숨이 막힐 정도로 마르그리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조세프가 들어왔습니다. 나리, 트렁크가 다 꾸려졌습니다. 어쩐지 자랑스러운 듯한 말투였습니다. 전부? 네, 그럼 풀어줘. 떠나는 걸 멈추기로 했어. 이봐요. 당신이 잃어가는 것들을 잘 생각해봐요. 아르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야 그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필요한 것을 모두 처리해줄 수 있을 만큼 재산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요. 언젠가는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고 그때는 이미 늦어 공작만 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아르망에게 얘기해줄까요? 대답이 없는 것을 보니 마르그리트는 생각에 잠겨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하고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나는 아르만과 떨어질 수 없어요. 가치 있는 것을 숨길 생각이 들지 않아요. 미친 짓인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분도 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게 되어 있는걸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분이 얼마나 괴로워할까요? 그리고 나만 해도 오래 살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해도 이쪽도 늙을 것 같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불행해지거나 무난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공작은 주머니 돈을 단단히 간수하면 될 거고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프루당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느닷없이 뛰어들어 마르그리트의 발밑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주는가 하고 생각하니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 마르그리트의 손을 적셨습니다. 내 목숨은 당신 거야. 마르그리트, 당신은 이미 그 남자는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어떻게 당신을 버릴 수 있겠어? 당신이 주는 행복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제 방해되는 건 없어졌어. 마르그리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 밖에 걱정할 것은 없잖아. 그래요. 당신은 내 것이에요, 아르망. 마르그리트는 내 목에 두 팔을 감고 조그만 소리로 소곤거렸습니다. 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만큼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둘이 행복하면 돼요. 조용히 살아요. 나 이런 생활은 영원히 안녕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빨개져요. 당신 내 과거를 타박하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죠? 눈물로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나는 마르그리트를 꼭 가슴에 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의 모양을 공작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는 용무가 없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마르그리트는 프루당스 쪽을 돌아보고 감격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공작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르그리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와 처음 알게 된 무렵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은 일체 피했습니다. 그 어떤 아내도 누이도 그녀가 내게 보인 것 같은 애정과 마음씀을 남편이든 오빠에게 품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허약한 체질로 그녀는 무슨 일에나 쉽게 감동했습니다. 지난날의 습관과 더불어 친구들과도 손을 끊고 지난날의 낭비와 더불어 말씨도 고쳤습니다. 내가 사들인 예쁘장한 조각배로 놀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이 하얀 옷에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물의 냉기에 닿지 않도록 비단으로 만들어진 꾸밈없는 겉옷을 팔에 건 여자가 4개월 전까지 그 호사함과 연문이 자자했던 마르그리트 고띠에라고는 누구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처럼 급히 서두르며 행복해지려고 한 것입니다. EBS 오디오북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알렉산드르 듀마피스의 춘희 낭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서 정직하게 대답해줘. 마르그리트의 말 어딨지? 팔았어요. 캐시미어 숄은? 팔았어요. 다이아몬드는? 전당포에 있어요. 팔기도 하고 전당포에 맡기기도 한 건 누구야? 나예요. 왜 내게 말하지 않았어? 마르그리트가 말하지 말랬거든요. 그럼 왜 내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 마르그리트가 싫다고 해서요. 그 돈 어떻게 했지? 빚을 갚았어요. 그럼 빚이 많이 있는 모양이지? 아직도 3만 프랑쯤 남았어요. 글쎄 내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니 어때요? 이렇게 되고 보니 당신도 알겠죠? 공작이 지불해주기로 돼 있어서 가구점에서 저택으로 찾아갔더니 문간에서 쫓겨나고 게다가 다음날 마드모아젤 고티에에 대해서는 일체 돌봐주지 않겠다는 편지를 공작에게서 받았어요. 이 사내가 돈을 달라기에 전에 당신에게 졸라 몇천 프랑인가를 받아 일부 주었던 거예요. 그렇더니 친절하신 분이 계셔서 말이죠. 그 가구점에 당신의 채무자는 공작에게 버림을 받아 돈 한 푼 없는 젊은 남자와 살고 있어 하고 말해줬거든요. 다른 채권자들도 똑같은 말을 듣고 돈을 청구하고 물건을 압류해버렸어요. 마르그리트는 가진 것을 모조리 팔아버릴 작정이었지만 이미 늦었고 그런 바보짓을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불해야 할 것은 지불해야 하고 당신에게 조르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마린이 캐시미어 숄을 팔고 보석을 잡히고 한 거예요. 영수증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말하고 프루당스는 서랍을 열고 그 서류들을 내보였습니다. 자, 아셨죠? 프루당스는 어때요?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의 그 끈질긴 말투로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시골에 가서 멍청하게 전원 생활을 보내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잘못이에요.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의 생활도 좋지만 한편에서는 물질의 생활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순한 마음가짐으로 있어 봐야 우습게 보이는 줄로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쇠줄인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쉽사리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르그리트가 늘 속이거나 하지 않는 것은 그 아가씨가 별난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 보다 못해 충고했어요. 아무튼 그 불쌍한 아가씨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전부를 빼앗기는 것은 나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마르그리트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속이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아름다운 정말 시적인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돈 대용이 될 것은 아니고, 너무 되풀이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지금에 와서는 3만 프랑이 없으면 그 아가씨는 꼼짝달색도 하지 못하게 돼요. 것을 보면 언제라도 바로잡아줄 권리가 있는 거야. 과연 너는 아직 나쁜 일은 무엇 하나 하고 있지는 않아. 그러나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아버님, 알겠니? 나는 너보다는 인생을 잘 알고 있어. 완전히 순결한 여자 외에는 완전히 청순한 감정 같은 것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어떤 만홍이라고 해도 대구리와 같은 남자 한 사람쯤은 정부로 둘 수 있어. 시대나 습관이 변한 것뿐이야. 세상은 계량되지 않는 한 세월이 흘러봤자 아무런 쓸모가 없어. 어서 그 여자와 헤어져라. 말씀에 거역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버님, 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라도 헤어지게 하겠어. 아마 잘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연인으로 있지 못하게 되면 저는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자, 아르망, 눈을 뜨고 너를 사랑하고 네 행복밖에 바라고 있지 않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다오. 누구나가 관계했던 여자의 남편으로서 사는 것이 네게 명예로운 일이냐? 이제부터 아무하고도 관계하지 않으면 아버님, 회개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잖아요. 무슨 소리를? 그럼 너는 사내 대장부의 사명이 장녀 따위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느님은 인생에 그런 어리석은 목적을 내려주시고 사람의 마음은 그런 일밖에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 멋있는 치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네가 40이 되면 지금 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너는 반드시 웃을 게 분명해. 네 과거에 너무 깊은 상처가 남지 않고 웃을 기력만 있다면 말이야. 아버지가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명예와 충실이라는 사고 위에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쌓아올리는 대신에 사랑의 숨결에 생활을 맡겨버렸다면 너는 어떻게 될까? 잘 생각해봐라, 아르망.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자, 그 여자와 손을 끊어. 아버지가 이렇게 사정하고 있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망, 네 존귀한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나쁘게는 말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의 생활에서 벗어나라. 생각보다 빨리 잊게 돼. 너의 처지에 맞지 않는 이치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벌써 24살이나 되었는데 장래도 생각해라. 그 여자를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도 없는 거고, 여자만 해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하고 있지는 않아. 둘 다 자기들의 사랑을 과장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출세의 길을 서로가 막고 있는 거야. 한 발 더 나가면 현재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너는 평생 젊은 혈기의 과실을 후회하게 돼. 떠나자. 한 달이나 2달가량 누이 곁에서 지내라. 휴양과 가정의 차분한 애정으로 네 열도 곧 식게 돼. 사랑은 열병 같은 것이니까 말이야. 그동안에 여자도 체념하고 다른 연인을 만들 테고, 너도 대체 누구 때문에 아버지와 싸움까지 하고 애정을 잃을 뻔했는지를 알게 되고 참 잘 찾아와 줬다고 감사해야 할 거야. 자, 가자, 응? 아르망.
그러고 나서 나는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2번씩이나 찾아와 줘서 기쁘구나, 아르망. 그러고 보면 나도 잘 생각해 봤지만 너도 잘 생각해 본 모양이로구나. 아버님, 생각하셨던 결과를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에게는 그렇게 엄격하지 말자고 결정했어. 뭐라고요, 아버님? 나는 기뻐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말이야, 젊은 사람에게는 여자 한 사람쯤 있어도 상관없고, 그때부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네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마드모아젤 고티의 연인이었던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이리하여 아버님과 나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하는 동안은 아버님은 매우 유쾌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마르그리트에게 이 기쁜 변화를 알려주기 위해 빨리 부지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계만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시계를 자주 보는구나. 돌아가고 싶어 근질근질한 모양이지. 어쨌든 젊으니까. 너희들은 불확실한 애정으로 진실한 애정을 희생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말씀 말아주세요, 아버님. 마르그리트가 저를 사랑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하고 있지도 않지만 믿고 있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오늘 밤 여기서 쉬고 돌아가는 것은 내일로 해도 괜찮지 않냐고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괴로워하고 있던 마르그리트를 남겨놓고 온 것입니다. 아버님에게 그 일을 알리고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버님은 정거장까지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뻤던 일은 없었습니다. 미래는 오랫동안 바라고 있던 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이만큼 아버님에게 애정을 느낀 일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 아버님은 다시 한번 묻고 가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양했습니다. 무척 좋아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그럼 돌아가라. 쫓아내기라도 하는 듯이 부치는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할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만 내 손을 잡기만 하고 이렇게 말을 던진 채 갑자기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럼 내일 보자. 베르노아 부인과 같이 오셨습니다. 남자의 대답입니다. 내게 무슨 전가를 남겨놓고 가지 않았어? 아니요. 둘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 마차를 타시던데요. 어떤 마차? 자가용 마차였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는 이웃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문지기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마담, 두베르노아에게로 가볼 생각이네.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정말인가? 네, 나리. 여기에 편지가 있습니다. 어젯밤 그분에게 보내온 것입니다만 아직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문지기는 한 통의 편지를 보였습니다. 나는 기계적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르그리트의 필적이었습니다. 편지를 들었습니다. 겉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담 듀베르노아 앞 뒤발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이 편지는 내 앞으로 온 거야. 나는 문지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수십 명을 가리켰습니다. 나리가 뒤발님이십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마담 듀베르노에게로 오셨지요.
한길가에 나오자 곧 봉함을 뜯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남자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는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버님 계신 대로 돌아가세요, 아르방님. 우리의 비참한 일도 금방 잊으실 겁니다. 순간의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덕분에 일생에 단 한 번의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 일생도 길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을 읽었을 때 나는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일순, 나는 정말 길가에 쓰러질 듯 했습니다. 정도의 일은 나도 각오하고 있어야 했어. 나를 떠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줘서 고맙다고조차 생각하고 있어. 그녀와 단둘이 살려고도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지 지금에 와서는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날 지경이야. 마치 미치광이 같은 짓을 했으니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해 주셨다는 말을 들으면 그녀도 틀림없이 기뻐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헤어져야 할 때죠. 글쎄, 그녀가 가구를 산 그 가구점 주인이 얼마나 철면피인지 일부러 채권자들을 찾아다니며 마르그리트에게 얼마나 빚을 주었느냐고 묻고 다녔어요. 채권자들도 걱정하기 시작하고 이틀만 더 있었어도 경매에 붙일 뻔했었어요. 벌써 빚을 다 갚았나? 대개는 누가 돈을 지불했어? 앤 백작이요. 글쎄, 아르망. 그런 일에는 안성맞춤인 남자가 있는 법이에요. 결국 2만 프랑을 내놓았어요. 하지만 백작은 원하고 있던 것을 다 이룬 셈이죠. 그 사람 마르그리트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후 파리에 있었나? 당신이 가고 나서 2번 다시 부지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뒤처리를 하러 간 것은 나예요. 당신 것도 짐을 꾸려놓았으니까 이리 가지러 사람을 보내세요. 모두 싸놓았어요. 다만 당신 이름이 쓰여있는 지갑만큼은 마르그리트가 갖고 싶다고 자기 집에 가지고 갔어요. 필요하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보내라고 말해두겠어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래.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도 행복했던 마음의 추억으로, 그리고 마르그리트가 내게 받은 유품을 그렇게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이 가슴에서 눈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만일 마르그리트가 들어왔다면 내 복수할 생각은 날아가 버리고 그녀의 발밑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프루당스는 다시 말을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나 마르그리트의 지금과 같은 생활을 본 일이 없어요. 제대로 잠도 자지 않고 어느 무도회에라도 얼굴을 내밀며 밤참을 들거나 술에 잔뜩 취할 때도 있어요. 전에도 밤참 후에 일주일 동안이나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에게서 일어나도 된다는 허락이 나오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당신 만나러 가겠어요? 나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는 복수의 결의를 숨기고 프루당스의 집을 나왔습니다. 결국 마르그리트는 틀림없이 흔해 빠진 몸 파는 여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보여주었던 그 깊은 사랑도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망이나 마찰을 가지거나 연애를 열려는 욕구에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래 나는 마르그리트에 대해 기회만 있으면 온갖 박해를 가했습니다. 오랑프와 마르그리트는 절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곧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새로운 연인에게 마차와 보석을 사주었습니다. 나는 도박도 하고 오랑프 같은 여자 연인에 어울리게 어리석은 짓을 다 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랑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프류당스까지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가 마르그리트를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내가 그런 짓을 하는 동기를 꿰뚫어 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속아버렸는지, 내가 매일매일 가하는 모욕에 대해 매우 침착한 응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역시 괴로워하고 있는 모양으로 어디서 만나도 그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하고 음침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랑했던 까닭에 미움은 100배 더해져 나는 마르그리트의 나날의 고통을 바라보고 남몰래 쾌재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비열한 보복을 할 때면 어쩌다 마르그리트는 애원하는 듯한 시선을 가만히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이 해온 역할이 부끄러워지고 하마터면 용서를 구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회한도 순간의 일이었습니다. 오랑프는 자존심의 한 조각까지도 내버리고 마르그리트를 괴롭히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게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쉴 새 없이 나를 부추기고 기회 있을 때마다 남자를 배경으로 한 여자의 그 집요한 비열함을 가지고 마르그리트를 모욕했습니다. 마르그리트 편에서는 우리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무도회나 극장에도 얼굴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익명의 편지를 써서 직접 그녀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정부의 입을 통해 마르그리트에게 온갖 욕을 퍼붓게 하고 나 자신 역시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미치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술에 골아떨어지고 신경질적인 흥분 상태에 빠져 마음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도 손으로는 죄를 범하고 마는 남자 같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나는 견디기 어려운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깔보고 업신여김을 품지 않는 냉정함, 모욕하는 빛도 없는 위엄을 갖고 마르그리트는 내 온갖 공격에 응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나 자신의 눈에조차 나보다 훌륭하게 보인 만큼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오랑프는 어디론가 외출해 거기서 마르그리트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때에는 마르그리트도 자기를 모욕하는 바보 같은 여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양으로 오랑프도 한 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랑프는 잔뜩 화가 나 돌아왔고 마르그리트도 기절해서 운반되어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오랑프는 그 경위를 이야기하고 마르그리트는 제가 혼자인 것을 알아차리고 제가 당신의 연인이 된 분풀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있든 없든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존경하도록 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에 찬성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랄하고 천하며 잔인한 말을 있는 대로 늘어놓은 편지를 쓰고
그날 중으로 마르그리트에게 보냈습니다. 곤란하시겠지만 아르망, 제게 부탁이 2가지 있어요. 어제 오랑프에게 말한 것을 용서받고 싶은 게 하나, 또 하나는 당신이 앞으로 제게 하려고 하는 일을 그만둬 달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은 돌아오고 나서 제게 몹시 괴로움을 주셨죠. 오늘 아침까지는 겨우 견뎌왔지만 이제는 그 4분의 1이라도 마음을 쓰면 저는 죽고 말아요. 불쌍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만두세요. 그럼 나는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그날 밤 시골에서 기다리다 지쳐 파리까지 찾으러 왔단 말이야. 그리고 그 편지를 봤을 때 나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미쳤을 거야. 어째서 나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지? 마르그리트, 난 그렇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그만두세요, 아르망. 그것을 들으러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저그로스가 아닌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당신의 손을 쥐고 싶었어요. 당신에게는 젊고 아름다운 연인이 있어서 귀여워하고 계신다죠. 그분하고 사이좋게 지내시고 저를 잊어주세요. 그럼 당신은 틀림없이 행복한 모양이지. 제가 행복한 여자의 얼굴 하고 있어요, 아르망? 저의 괴로움을 놀리지 말아주세요. 그 괴로움이 어디서 오고 얼마나 깊은지는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이 잘 아실 텐데요. 당신이 하기에 따라서 불행한 여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하기야, 당신이 말한 대로 실제로 당신이 불행하다면 말이지만. 아니에요, 아르망. 그때의 사정은 저로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아무래도 화려기의 여자의 천성이지 하고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어떻게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되면 저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오늘 말하지 못하지? 왜냐하면 말해봤자 우리들 사이가 그전처럼 될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헤어져서는 안 될 분들과 헤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야?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마르그리트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창백하며 눈물로 지새고 있는 여자를 오페라 코믹 극장에서 나를 골려대던 그 여자와 비교해보고 나는 그 말없는 눈에 역력한 괴로움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면 안 돼! 왜요? 나는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외쳤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당신을 여기에 붙들어 두고 싶어. 그러나 내일은 쫓아낸다 그거죠? 안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2사람의 운명은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다시 한번 결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당신은 틀림없이 저를 경멸하실 거예요. 지금은 단지 미워하고 계실 뿐이지만. 그럴 리 없어, 마르그리트. 애정과 애욕의 일체가 이 여자와 접촉하자 눈 떠오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잊겠어. 우리는
전에 약속한 대로 행복해질 수 있어. 마르그리트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노예군요. 좋도록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그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방법으로 증명해 보이시오. 즉, 그의 장래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희생하는 거요. 불행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찾아와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커다란 것일 것이오. 아르망만 해도 옛날 당신을 사랑했던 남자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어. 그 남자에게 싸움을 걸어 결투로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거야. 자식놈 목숨을 돌려달라고 이 애비가 울부짖으면 당신은 얼마나 괴로워할지 그 점을 잘 생각해주기 바라오. 게다가 아시겠소? 모든 것을 이해해주기 바라오. 나는 일체를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왜 이 먼 파리까지 왔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기 바라오. 내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딸이 하나 있어. 이 애도 역시 자기의 사랑으로 생애의 꿈을 꾸고 있어. 아르망에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편지로 말해주었지만 그 애는 당신에게 열중해서 답장을 주지 않았지. 부인, 내 딸은 결혼하려 하고 있다. 그것을 파괴할 권리가 있으시오?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오? 당신의 사랑과 후회와의 이름에 걸고 제발 마르그리트 양, 딸의 행복을 내게 베풀어 줄 수. 몇 번인가 입 밖으로 나오려다 아버님이 결국 말하지 않고 말았던 말씀의 전부를 저는 마음속으로 새겨보았습니다. 너는 요컨대 몸을 파는 여자에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핑계를 대도 역시 어딘가에 돈이 얽혀 있을 것이다. 내 과거의 생활은 이런 미래의 꿈을 꾸는 권리를 남겨주지 않아. 지금까지의 습관이나 소문이 내게 아무런 보증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대충 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르망, 저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실 때 정말 부친다운 모습, 제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셨던 청순한 감정이 정직한 노인에게 자신의 진심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당신에게는 언젠가 인정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 이와 같은 온갖 것이 제 마음에 고상 다만 제가 아드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믿어주십니까? 믿고 말고. 이해타산이 없는 이 사랑도요. 믿소. 이 사랑으로 제가 희망도 꿈도 자신의 생활의 보상도 마음에 그려보았던 것을 믿어주십니까? 분명히. 좋습니다. 제발 따님에게 하듯이 제게 한 번만 키스해 주세요.
아버님은 제 이마에 키스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아가씨요. 외톨이로 집에 있습니다. 요 사흘 동안 열이 높아 한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별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실례라는 말만 했었죠. 저는 또 병으로 누워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계시면 제 머리 하지만 어제 기쁜 편지가 있었어요. 함께 보내주신 물품보다도 편지에 나타난 마음씨가 한층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당신에게 소식을 전할 기운이 솟아났습니다. 그 편지는 아버님이 보낸 것이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중이라는 소식 방금 들었습니다. 파리에 있었으면 얼른 문병차 방문할 것이지만 모카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사정에 있으며 자식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찾아뵙게 하고 싶지만 이것도 6, 7천리 떨어진 곳에 있는 형편입니다. 걱정되어 서둘러 친구 H씨가 문병을 갈 것이니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전할 말을 그 사람 편에 보냈습니다. 답장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우선 글로써 문병을 대신합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아버님은 마음이 결백한 분이시군요. 당신도 잘 섬기지 않으시면 안 돼요.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값어치가 있는 분은 좀처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서명이 되어 있는 이 편지는 그 어떤 명의의 처방보다 제게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H님이 오셨습니다. 아버님이 전한 용건을 꺼내기가 거북해 좀 난처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에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에키를 가져와 주신 겁니다. 처음에는 사절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화를 내신다고 H님도 말씀하시고 우선 이것만 가지고 왔지만 나머지 필요하신 몫은 얼마든지 전해드리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에게서 받은 것은 동냥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저도 호의를
기쁘게 받아. 거의 열로 인해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만 헛소리든 제정신으로든 무엇인가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은 언제나 정해놓고 당신의 이름입니다. 금의 약속을 해두면서도 마르그리트가 쓸모없다고 생각되자 얼굴조차 내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마르그리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지백장님은 빚에 쫓겨 다시 런던으로 가셨습니다. 불쌍하게도 그녀는 표면은 화려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죽어가는지 당신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 푼도 없습니다. 식기, 보석, 캐시미어 숄 등 모두 전당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아직 주위에서 생기는 일을 압니다. 그러니까 몸뿐 아니라 마음도 혼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눈물방울이 몹시 여윈 창백한 볼에 흐릅니다. 당신이 보신다고 해도 이것이 그렇게도 사랑한 여인의 얼굴인가 하고 눈을 의심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쓰지 못하게 되거든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앞에서 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몸을 돌려도 저를 몰라봅니다. 임종이 가까워져 시력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마음도 영혼도 모두 당신의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보증합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언제나 당신이 들어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읽고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녀의 얼굴은 다시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돌아가고
차디찬 땀에 젖으며 광대뼈가 보랏빛이 되어갑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밤 2시경 마르그리트는 단발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외침에 비하면 어떠한 순교자도 이만큼의 고통은 겪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2~3번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생명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르그리트는 다시 2~3번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뿐 다시는 아무 말도 않고 힘도 빠져 침대에 눕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리고 영혼은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옆으로 다가가 불러보았습니다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두 눈을 감겨주고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불쌍한 남겨진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종교에 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 눈물에는 거짓이 없고 기도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도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런던에서 돌아오신 백작과 두 사람의 하인에게 부축받고 있는 공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마르그리트의 집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녁상을 차려놓은 옆에 슬픈 듯이 타고 있는 램프를 앞에 놓고 자초지종을 적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하녀가 저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손을 댈 생각이 없습니다. 그 기분은 헤아려 주실 줄 생각합니다. 마르그리트의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 생활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테니까 이런 슬픈 인상을 언제까지나 마음에 간직해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돌아오시는 것이 늦어지면 전부 있는 그대로를 전해드릴 수가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서러운 일이 일어나 이 똑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상세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원제목은 동백꽃을 들고 있는 부인이고요. 춘희는 여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의 별명입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몸을 치장하고 한 달에 25일간은 흰 동백꽃, 나머지 5일간은 빨간 동백꽃을 들고 극장이나 사교계에 나타나는 등 귀부인처럼 생활했는데요. 파리의 고급 매춘부 마르그리트는 순수한 마음을 지닌 아르마를 통해서 처음으로 진실한 사랑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희생과 배신이라는 운명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방황하게 되죠.
이 소설은 아름답고 낭만적이지만 사회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훗날 이 소설은 베르디에 의해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로 공연되면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고전 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3시부터는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